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각종 위기와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웃음과 유머는 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상에서 코미디 영화나 유머가 담긴 책을 통해 웃음을 찾고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것은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웃음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치유의 도구로 이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에 웃음을 처방하라, 걱정 해방입니다. 이 책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정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에 따른 솔루션으로는 불확실성을 잘 견디고 좋은 것에 집중하며 생각을 멈춰 휴식을 취하고 내면의 여유를 잃지 않으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웃음과 쾌활함, 기쁨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유머 감각과 웃는 즐거움은 내 안의 정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웃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웃었는가? 계좌 명세서를 보거나 거울을 봤을 때인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웃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웃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다. 인류는 항상 웃음을 이웃과 나눠왔으며 모든 시대와 문화, 지역을 막론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하노버 대학교의 학자들은 적어도 1600만 년 전, 즉 인간이 유인원 혈통에서 분리되기 전부터 웃음이 진화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이런 웃음 능력이 다소 위축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 영국의 데이터를 찾아보자. 오션빌리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영국인들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이 18분에서 6분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언젠가는 정말로 웃음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억누를 수 없는 쾌활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큰 울음소리를 내며 첫 웃음은 생후 8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생후 1년 동안 웃음은 꾸준히 증가해 시간당 대략 20회까지 증가하는데 유아는 하루에 200번 정도 웃는다고 한다. 생후 1년이 지나면 평균 웃음 빈도는 다시 약간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배를 움켜잡고 웃는 순간에 누가 웃음 횟수를 셀 수 있겠는가? 이 대답은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웃음을 세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캐나다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관찰한 결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8회의 웃음 빈도를 보였다. 사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웃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재미있다고 생각할 때만이 아니라 친근감이나 호감을 표시할 때도 웃음을 사용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바보같이 행동하거나
누군가를 유혹할 때, 당황할 때도 웃는다. 웃음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만능 무기다. 다행히도 우리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횟수보다 더 자주 웃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매일 얼마나 자주 웃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쾌하게 삶을 살아가느냐다. 아마 이 대목에서부터 여러분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진지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끊임없는 집단 분노.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금방 흥분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불끈 화를 낸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사용자가 단순한 게시물에도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댓글을 다는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또한 숙련된 일손이 부족해 평소보다 음식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참지 못하고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례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쉽게 분노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봐왔을 것이다. 이젠 사람들에게서 예전의 경쾌한 차분함이나 친절한 미소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졌다. 끊임없이 분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종 느낀 개인적인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부당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도 한다. 2020년 코로나 시위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기본법이 적힌 팻말을 마구 흔들며 격렬하게 항의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지금 돌이켜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정치인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기도 했었다. 품위와 예의가 전혀 없는 이런 공격적인 과잉 반응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화를 돋운다. 오늘날 감정의 도화선이 이토록 짧아지고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폭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면의 염증을 일으키는 정보 자극. 그 이유는 아마도 전반적인 과도한 자극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이 매일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를 일종의 작은 수포로 묘사했다. 이 수포의 막은 위험한 외부 세계로부터 민감한 내면을 보호하며 강한 자극을 받으면 찢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세계의 것들이 예민한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그 결과 내적 염증이 생겨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감정이 흐르는 동시에 영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방어 반사작용이 뒤따른다. 이런 프로이트의 모델은 일반적인 과민 상태와 쉽게 상처받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도하게 자극받은 수포일까?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쏟아진 정보의 양은 한 명당 약 75GB였다. 지금 우리는 이 양의 절반을 단 하루 만에 흡수한다. 디지털 기술로 전 세계가 우리의 감각 반경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우리의 수포막을 압박한다. 그러니 금세 막이 찢어져 우리의 내면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 염증은 일단 나쁜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를테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더러운 나무 조각이 박히면 염증이 생겨나 해당 부위에 세균을 죽이고 박힌 나무 조각을 가능한 한 빨리 배출되게 한다. 급성 염증은 피부가 고통스럽게 부어오르고
보기 싫은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로운 것이다. 반면 염증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이 경우는 염증이 유기체를 약화하고 염증 자체가 병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염증은 적절하게 작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심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적 염증이 생겨나고 이를 없애려고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염증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반면에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흥분하고 격양하면 정신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의 자극과 최대한의 싸움을 벌이면 자원이 소모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고 지치기 때문이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먼저 여러분을 잠깐 영화관으로 데려가 웃음의 힘을 상기시키는 영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바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1998년 영화 패치 아담스다. 이 영화는 젊은 시절 자살을 시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 의사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웃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의사 헌터 도어티 아담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퇴원 후 의학 공부를 시작해 1970년대 초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때부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감동적인 이 이야기는 실화의 바탕을 둔 것으로 실제 주인공 아담스는 몇 년 후 게준트 하이트 연구소를 설립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의료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했다. 그는 지금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고아와 병든 사람들을 유쾌하게 돕고 있다. 최근 예나 대학교의 두 학자는 웃음에 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웃음은 분명히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통증을 줄여주고 불안함, 스트레스, 우울감, 두려움과 같은 온갖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또한 다양한 질병의 임상 경과를 개선하고 치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웃으면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 미국의 학자 어니스트 아벨과 마이클 크루거는 2010년에 야구 선수 230명의 1952년 친필 사인 카드를 분석한 결과 카드에서 웃음을 짓고 있던 선수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까지 사망한 선수들 중 카드에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선수들은 73세를 넘기지 못했으며 웃음을 지었던 선수들은 2년 더 오래 살았다. 그리고 특히 활짝 웃었던 선수들은 거의 80세까지 살았다. 이런 상관관계만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너무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웃음이 통계적으로 조기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자주 웃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유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생존 및 수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웃음은 또한 질병과 종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이런 연관성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 중 한 명은 웃음 연구의 아버지로 꼽히는 윌리엄 프라이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유명한 슬랩스틱 코미디 시리즈인 로렐과 하디의 한 에피소드를 시청하게 한 후 혈액 샘플을 채취해 면역세포의 활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이 영상을 재미있게 볼수록 체내에서 순환하는 이물질과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자연살해세포의 수와 활동이 모두 증가했다. 다른 연구진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항체의 농도도 혈액과 타액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는 현재 소아암 병동에서 아픈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 어릿광대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이는 아이들을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암과의 싸움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웃음은 사람들을 고통에 덜 민감하게 만든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에 손을 최대한 오래 담그도록 했다. 그런 다음 한 집단에게는 미스터 빈이나 프렌즈 같은 시트콤을, 다른 집단에게는 무미건조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했다. 시트콤을 시청한 집단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집단보다 찬물에 훨씬 더 오래 손을 담그고 있었다. 말하자면 TV 시청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내용이 통증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웃을 때는 엔도르핀이나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물질들은 신체 통증에 둔감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취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런 효과는 수술 전에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병원이나 치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가짜 웃음 대 진짜 웃음. 그러나 진정으로 웃어야만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다. 1988년에 수행된 유명한 실험에 따르면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나임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연필을 입에 물고 웃는 모습을 흉내내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만화를 보게 하자 그들이 이전에 무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지었을 때보다 만화를 더 재미있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연구는 인위적인 웃음도 사람들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증거로 매우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체가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필을 입에 물고 웃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인위적인 웃음은 그에 상응하는 유쾌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기분을 개선하기 어렵다. 즉, 감정을 싣지 않은 신체 움직임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떨칠 수 없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비롯되는 재미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이다. 우리 뇌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생각이 필요하다. 표정과 몸짓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즐거워지려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 웃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웃긴 상황에서 배꼽을 잡고 웃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승리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조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쾌활한 기질과 밝은 웃음을 지닌 사람이 주변의 관심을 더 쉽게 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자조는 적어도 인위적이지 않고 진심이라면 매력적인 요인이다. 예를 들면 여성은 소셜미디어 채널의 프로필 사진에 재치 있는 인용구를 넣은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농담에 웃어주는 여성을 평균적으로 더 선호한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가 강하지 않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지적이고 창의적이며 겸손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유머 감각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에식스 대학교의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업적으로 오로지 숫자만 다루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잠이나 TV 시청을 꼽은 사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가 없는 사람이 가장 지루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매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남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머, 유의적인 삶의 기술. 일상이 힘들거나 불확실한 시기에도 유쾌하고 침착하게 삶을 헤쳐나가는 인간의 재능을 유머라고 한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삶에서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것을 찾거나 만들거나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잡지나 자기계발서에서 유머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유머를 적용하라, 유머를 활용하라와 같은 문구를 종종 발견한다. 그 글들은 유머가 정신적으로 뭔가 꽉 막혔을 때 다양한 기술이 담긴 상자에서 꺼낼 수 있는 일종의 도구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머는 도구도 기술적인 수단도 아니다. 그보다 유머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며 상황과 사람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고방식이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정신적 탈출구를 찾아낸다. 유머는 삶의 기술이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모든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고 받아들이면 사고 패턴이 굳어지거나 편협해지지 않는다. 놀이와 마찬가지로 유머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즉, 어떤 상황이든 탈출구가 있으며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유머 감각을 갖기 위해 특별히 재치가 넘칠 필요는 없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이들처럼 놀이하는 방식으로 삶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조용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좋은 유머를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웃을 필요도 없다. 매우 뛰어난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도 농담할 때 큰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자주 가는 식당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도 평소에 몹시 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유머는 인생의 모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 모든 사건을 바꿀 수 없는 운명의 징조로 평가하지 않는 기술이다. 유머는 유의적이고 실험적인 자세로 삶을 대하게 해준다. 새로운 관점과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다음 판에는 더 좋은 패를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모든 놀이에서 그렇단 말이다. 유머는 어떤 농담에 대해 큰 소리로 웃는 것이라기보다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이다. 웃음과 미소가 언어적으로는 차이가 미미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유머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준다. 그 외에도 유머는 스트레스의 예방 효과가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머 감각을 발휘하거나 유지하는 법을 익히면 정서적 피로의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피로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 이유는 유머가 현재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불안감과 걱정스러운 생각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머는 우리가 생각을 재평가하게 될 때, 즉 유머를 통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 여러분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로 이어지지 않은 과거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매우 쾌활해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이는 전형적인 인간의 특징이다. 어제 우리를 흥분시켰던 일이 오늘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마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면허 시험이든 대학 입학 시험이든 이사든 말이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이야기한다. 모든 일이 결국 흥분할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뇌는 즐거워지고 결국은 미소 짓는다. 앵글로색슨족의 속담 중에 유머는 비극에 시간을 더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나쁜 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두면 유쾌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훌륭한 특성이다. 유쾌하게 침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웃을 것임을 안다면 긴장이 풀리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훌륭하게 요약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유머에 관한 이야기이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 이야기이기도 하다. 1963년 디자이너 하비 볼은 한 보험회사로부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스마일 로고를 디자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인생 최고의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종이에 그려넣었다. 점과 곡선, 선을 사용해 웃는 얼굴을 완성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스마일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1960년대 말까지 5천만 개가 넘는 로고가 판매되었다. 그런데 볼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고작 $45를 받았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만든 스마일리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웃는 얼굴로 부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몇 년 후 월드 스마일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수익금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구호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는 1990년대 말에 세계 미소의 날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기도 했다. 볼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상업적으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화가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어차피 저는 스테이크를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유머러스하게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었다. 내 삶에 웃음을 처방하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웃음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냥 웃기만 하지 말고 웃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루 평균 18회 또는 6분 이상 웃음을 발견하면 가장 좋다. 웃음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보라. 웃음과 유머가 지닌 정신적 효과는 다양하다. 이를테면 염증이 생기고 과도한 자극을 받은 상처에 연고를 바른 것처럼 공격성과 분노를 줄여준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도 감소시킨다. 여러분의 유머 감각과 웃는 즐거움이 유머라는 삶의 기술로 절정이 이른다면 가장 좋다. 유머는 우리의 회복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을 튕겨낼 수 있게 해준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머는 우리의 정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삶이 가하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역경 속에서도 대안적인 관점을 발견하고 내면의 균형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상처의 치유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불완전함을 희화화하면 안도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은 우리가 나중에 유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이런 즐거운 경험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물론 때로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은 물론 정신적 시스템 역시 어느 정도의 무정부 상태를 견딜 수 있다. 현재의 많은 위기에 유머의 위기까지 더하지 않았으면 한다. 웃음은 아마도 그 어떤 은행보다 사회 시스템에 중요하다. 모든 유형의 유머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든다. 작가 오토 율리어스 비어바움은 유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위기의 시기에 대해 그의 이 유명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다. 유머는 그렇기 때문에 웃는 것이다. 유머 감각을 갖기 위해 특별히 재치가 있을 필요는 없다. 다양한 개그를 외우거나 코미디에 재능이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호텔 클럽의 스탠딩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 덜 긴장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느끼게 될 유쾌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미소다. 그러므로 우울한 상황에서도 인생을 즐겨라. 희극적으로 삶을 살고 항상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끊임없는 분노 상태에서는 매일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다. 인간이 스트레스와 불안, 불행, 공포를 치료하기 위해 얻은 가장 효과적인 약, 유머를 스스로에게 처방하라. 유머 감각을 개발하는 몇 가지 팁. 지금까지 유머의 좋은 효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은 유머 능력을 키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유머 감각을 학습할 수 있을까? 물론 인생을 얼마나 가볍고 밝게 살아가는지는 성격에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기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이 우리에게 유머 감각을 아주 조금만 주었다 해도 뒤늦게라도 유머 감각을 개발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오늘날에는 유머 감각 훈련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사실 나는 유머를 훈련한다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유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리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희극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상황에 좀 더 유쾌하게 접근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여러 연구와 치료 경험에 따르면 이를 통해 우리의 쾌활함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웃음과 희극성, 유머와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고려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간단하게 자기 성찰하기. 가장 먼저 유머와 관련해 자신의 성향을 추적해보자.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잘 웃는가? 섬세하면서도 기지 넘치는 농담인가? 아니면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신랄한 블랙 유머인가? 여러분은 어떤 조건에서 웃고 유쾌하게 행동하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인가? 아니면 소파에서 혼자 시트콤을 볼 때인가?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가장 쾌활한가?
일할 때인가 아니면 직장을 벗어났을 때인가? 퇴근 후에만? 아니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만? 필요하다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 과거에는 어땠는가? 항상 나를 기쁘게 하거나 웃게 만들거나 재미있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유머가 내면의 염증을 멈추게 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순간과 상황을 다시 떠올려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관찰력 키우기. 이 세상은 불만스러운 것도 많지만 재미있는 순간들도 많다. 다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느라 그런 순간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 세상의 희극적 요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아야만 인식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농담은 만들어지며 희극성은 발견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희극성을 찾을 때까지 계속 관찰하라. 신선하면서도 대담한 문체로 모순을 폭로하는 칼럼을 신문에서 찾아보고 비범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학작품을 읽어보라. 일상생활에서 실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자주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지 관찰해보라. 정신을 집중해서 도시를 산책하다가 의도치 않게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는지 눈여겨보라. 이 세상에는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 그러나 그런 재미있는 것들은 주변의 사물을 주의 깊게 인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 관찰한 내용을 저장하기. 여러분이 발견한 재미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한다. 재치 있는 문장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책에서 아이러니한 인용구를 접하면 그 내용을 적어보자. 이런 내용이 수첩에 쌓이다 보면 개인적으로 소중한 유머 보물 상자를 만들 수 있다. 이 보물 상자를 수시로 훑어보면 기분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 내용을 메모하는 동안 그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여러분 주변의 희극적인 요인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것이다. 현재 유머를 더 자주 발견할수록 미래에도 유머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쾌활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유쾌해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약 30배 더 자주 웃는다. 함께 웃는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우리의 정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같은 것에 대해 함께 웃는다는 것은 가치와 견해를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연대감과 친밀감, 신뢰가 형성된다. 그러니 지하 창고에 가서 혼자 웃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웃어라. 아니면 자연스럽게 유쾌해질 수 있는 장소로 가보라. 사람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이는 자신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유머를 배울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이기도 하다. 특히 쾌활한 친구와 동료, 이웃을 관찰하고 무엇이 그들을 유쾌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라. 뜻밖의 놀라운 순간을 허용하기. 프랑스 왕 루이 9세는 13세기 중반부터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해두었다. 즉, 정해진 시간에만 재미가 허용되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었다. 그는 금요일에는 성에서 웃으면 안 된다고 정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희극성은 계획할 수도 없고 특정 시간에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희극성은 자발적으로 발생할 때 가장 훌륭하다. 이를테면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의 우연한 대화, 슈퍼마켓에서 낯선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말 한마디, 정원 울타리 너머 이웃과 나누는 계획에 없던 수다가 그렇다. 일상의 여러 상황은 희극적인 경험이나 만남을 위한 비옥한 산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을 충분히 관찰하기보다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희극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극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미소를 지으며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스스로 놀라게 두는 것이다. 그러면 희극성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새로운 것을 감행해 보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는 많은 유쾌함과 즐거움이 숨어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평소와 다른 것을 해보라. 그러면 희극성이 대부분 저절로 나타난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유머에서 중요한 것은 웃음이라기보다 관점의 변화다. 자기만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기가 더 어렵다.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를 얻을 수 있다. 손톱을 보라색으로 칠해보거나 언어 유희와 과장된 행동, 순발력을 훈련할 수 있는 즉흥 연극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극을 하거나 낯선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보드게임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유희적으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다 보면 유쾌함이 생겨난다. 자신을 끌어들이기. 거울을 보고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자.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는 큰 차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친근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면 우리 삶에서 많은 신경증적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일화는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고나 실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 미래에 들려줄 이야기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야깃거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웃으면 살이 빠진다? 웃음이 아무리 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뚱한 표정을 지을 때보다 웃을 때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는 글을 간혹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생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즐겁게 웃을 때는 약 15%의 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다. 10분 동안 지속해서 웃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5에서 10kcal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90분 동안 계속 웃을 때 소모되는 열량은 기껏해야 작은 피자 한 조각과 맞먹는 수준이다. 저녁에 나초와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 한 편을 본다고 해서 정말로 살이 빠질지는 잘 모르겠다. 차라리 조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달리면서 웃는다면 더 좋겠지만. 진짜 웃음 가려내기. 참고로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즐거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웃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웃을 때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 주위에 눈 둘레근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 관찰자의 뇌에서는 전두엽의 중앙 앞쪽에 있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웃고 있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가짜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짜 웃음은 처음부터 짓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인위적인 웃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한다면 최소한 손으로 얼굴을 가려서 눈 둘레근이 보이지 않게 하라. 적어도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재미있어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농담을 가장 먼저 하기. 건강한 자조적 태도를 가지려면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들의 조롱이나 무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익살스러운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면 자신에 대한 농담을 가장 먼저 하자. 이는 유머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습적인 순간을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이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